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개발연구원 김선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브리핑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영상 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입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 이래로 수도권 집중 추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데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상 이면의 경제, 사회적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 이후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핵심 요인은 생산성 격차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요. 그래서 수도권 생산성 증가가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면서 인구를 좀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구조모형과 어떤 국가 데이터처들에서 제공하는 인구 총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 같은 자료를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 전국 161개 시군의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이 인구의 분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분석 기간은 2005년에서 19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 중에서 코로나의 여파를 좀 배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연구의 이론적 틀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도시의 규모는, 그러니까 인구는 크게 두 가지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인구를 끌어모으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도시가 무한히 커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힘인데요.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도시의 규모가 인구가 결정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끌어모으는 힘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경제적인 힘인 생산성과 비경제적인 힘인 쾌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저희가 연구에서 인구 수용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도시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돈 버는 기회가 이제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또 더 많은 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한편 쾌적도가 이제 높은 곳이라면 이제 자연환경이나 기후,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주도를 생각해 보시면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또 그 자체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은 임금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임금이 설령 좀 낮더라도 조금 이제 쾌적한 환경으로 보상해 준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과 쾌적도는 높을수록 도시가 커집니다. 반면 도시의 성장을 제한하는 힘은 기본적으로는 혼잡 비용입니다. 도시가 커지면 집값도 오르고 교통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잡 비용이 도시에 사는 편익을 넘어서면 주민도 떠나고 혹은 이제 유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구가 한 명 더 늘어날 때 추가적으로 혼잡 비용이 얼마나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느냐, 이 추가 혼잡 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좀 고밀도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연구에서 바로 이 개념을 인구 수용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랑 연관이 높은 좀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처럼 지하철, GTX처럼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러면 대체로 인구 수용 비용이 좀 낮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좀 늘더라도 덜 혼잡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수용 비용은 낮을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림 1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라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이 특성들에 반응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특성, 예를 들면 생산성이 좀 올라간다거나 하면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온 인구가 다른 도시에서 빠져나온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전국 도시의 지난 15년 동안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림 2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이 가에서 나타나는 생산성 격차 확대입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이제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101, 비수도권은 98, 대충 이런 정도 됐었는데요. 하지만 15년 동안 2019년까지 수도권 생산성이 20% 정도 상승하는 사이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2% 증가하는 데 그쳐서 증가의 격차에 약 8%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힘이었고요. 나머지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 있는 쾌적도는 뭐 비교적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약간 확대가 된 경향도 있었고요. 이거는 비수도권이 어쨌든 비교적 낮은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 비교적 나은 주거 환경이나 삶의 질로 좀 보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에 있는 인구 수용 비용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2005년에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수도권의 60% 수준에 불과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냐면 도시가 인구 한 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갖추어져 있던 이런 수도권 인프라의 힘이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15년간 비수도권에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진 걸 반영한 것처럼 이제 비수도권에서 비용이 하락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약간 좁혀졌지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요인들과 이 변화들이 실제 수도권 집중 추세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확인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2005년에 수도권 비중은 47.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다른 두 조건이 2005년 수준이고 생산성만 2019년 수준으로 바뀔 경우에는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14%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서 결국 60%가 넘는 62.1%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실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이상 높고 이게 뭐 달리 말하면 전 국민의 3명 중에 2명이 수도권에 살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49.8% 이제 한 50%에 머물렀냐.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쾌적도와 인구 수용 비용의 개선이 그래도 수도권 비용 집중을 어느 정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서 균형 발전이 분명히 어느 정도 1차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62%가 할 거를 50%로 어쨌든 억제했으니까요. 하지만 수도권과의 생산성 격차가 워낙 압도적인 힘으로 작용해서 이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비수도권 생산성이 상승했다면 수도권의 집중 추세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2010년대 비수도권 제조업 위기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 4의 가를 같이 보시면 거제, 구미, 울산 이런 우리나라 제조업 대표하는 도시들의 생산성이 2010년대 들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그림에 있는 2005년에서 10년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2010년대 조선업 불황 잘 아시듯이 자동차 철강 산업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 나를 보시면 성남, 화성 이런 경기도 도시들에서는 또 큰 폭의 생산성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아시다시피 반도체, 지식산업 이런 것들의 성장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인 비수도권 생산성과 수도권 집중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도시들이 쇠퇴하지 않았으면 수도권 집중 추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2010년대에 제조업 도시들이 이렇게 쇠퇴하지 않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10년 수준의 생산성만 유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림 5를 같이 보시면 이 분석 결과 이제 이 도시들로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고 2019년 수도권 인구는 현실보다 2.6%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게 100만 명 정도 수도권이 더 작았던 얘기인데요. 이건 2005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 생산성 감소로 인해서 산업도시들이 잃어버린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2010년대에는 적어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도시들의 생산성이 역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국 평균만큼만 상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 인구가 더 확 줄어들어서 260만 명 정도 감소를 하고요. 비중으로는 43.3%까지 하락한다고 추산이 됐습니다. 이러면 수도권 집중 추세가 이제 심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반전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나리오에서 저는 수도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은 그냥 수도권대로 현실과 같이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판교는 판교대로, 화성은 화성대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 결과는 수도권 집중이 단순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너무 잘해서 뿐만은 아니고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었던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수치적으로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줄어든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산업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는 총 500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다만 첫 번째 시나리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의 인구를 좀 더 많이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수도권 비중을 좀 극적으로 낮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수도권 내의 격차는 역시 좀 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결과는 우리가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큰 단위에서 균형을 추구할 때 좀 감수해야 되는 상충 관계를 좀 수량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육성하자 이런 방안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형을 이용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현재 광역시들인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에다가 세종시랑 원주를 더해서 7개를 거점 도시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수도권 인구 비중을 한 2000년 수준으로 46%로 낮추는 게 목표면 이 거점 도시들에서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4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7개 도시에서 생산성이 약 8.2%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전의 2010년대 생산성 상승률이 한 8.7% 정도 되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한 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 각 거점 도시별로 이제 그림 6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도시의 변화도 이렇게 좀 그 거점 도시들로 인구가 집중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쉽지는 않은 과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종시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 건설이 2006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2012년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건설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2010년대 세종시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이게 전국 평균보다도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다 큰 돈을 써서 투자를 했고 건물도 짓고 한 만큼 인구 수용 비용은 되게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부록에 자세한 수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힘으로 세종시 인구가 이제 자체는 늘었지만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만한 생산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부록을 좀 더 참고하시고요. 다만 공공행정이라는 부분이 물론 민간에 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시의 경우는 그래도 공공부문의 주도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서 민간 기업을 들어오게 하는 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7개 거점 도시 모두에서 이렇게 8% 이상의 생산성 초과 개선, 전국보다 이제 다른 도시들 성장하니까 다른 도시보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과 8% 개선을 좀 촉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과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지금 제가 목표가 46%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수도권 비중이 46%로 아직도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한계 역시 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감안하고 인구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생산성 개선 목표를 일단 가지고, 그리고 소수 도시를 더 선별을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우리가 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 크게 3가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 정책의 방향을 인프라 공급에서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좀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개선이 돼야 지역이 성장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나아가서 그 결과가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빈 땅이나 낙후 지역의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환경을 조성할 때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 관련된 투자가 그만큼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재생 투자를 좀 생산성과 직결된 정책, 기업과 인재 이동이나 현지 육성 혹은 산업 정책에 집중해서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산성 중심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면 우리가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공간 정책을 차별화하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같은 거는 뭐 정말 한두 개 도시에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사업들도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하기보다는 세종시나 혹은 소수의 비수도권 대도시로 완전히 집중을 시켜서 이미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집적의 이득을 살리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위 빅푸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혁신도시 사업들도 좀 성과평가를 좀 거쳐서 선별적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생산성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소도시의 쇠퇴가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지원 방식을 주민들의 후생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SOC 투자 같은 거는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가까운 사례로 일본의 경우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철도망을 굉장히 조밀하게 전국에 건설을 했는데 이게 인구 감소랑 수요 부진으로 굉장히 이제 큰 적자로 돌아와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유지 보수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재원으로 SOC 투자를 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거점 도시나 혹은 그 근교로 이주하도록 보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혹은 이주가 이제 어려운 고령층 이제 인구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남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보조를 해주는 어떤 정주 지원금 형태의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인구 유입 촉진 방안이 아니라 이 정주 인구 지원 방안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결국 공간적인 자원 배분, 자원 재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중앙정부의 조율이 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 분권이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뭐 예를 들어 중앙 정부가 지역 간 지방 정부의 입장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인구가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면은 뭐 도시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던가, 혹은 뭐 지나치게 커진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 역시 중앙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